최근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푸틴과 손을 잡는 행보를 거르면서 시진핑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북한에서는 중국에 대한 언급만 해도 처형을 당할 정도라고 합니다. 게다가 오늘의 사연자분이 가져온 극비문서는 국정원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뉴스에서도 알려주지 않은 오늘의 충격적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리영철이라고 합니다. 한때 북한의 외교관으로 복무를 한 적이 있었죠. 물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의 일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차관님이 회의실에서 끌려나가던 그 순간을 말이죠.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됐어요. 차관님과 함께 중국과의 무역 확대 방안을 논의하던 중이었습니다. 이영철 동무,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하네. 이렇게 말씀하시던 차관님의 눈빛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때 갑자기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보위부 요원들이 들이닥쳤고 차관님을 중국과의 내통 혐의로 체포한다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죠.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 중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마치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죠.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체포가 아니라는 것을. 이후 며칠 뒤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반역자는 뿌리까지 뽑아내야 한다. 고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외무성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번은 다른 숙청과는 달랐어요. 외교관뿐만 아니라 군부, 보위부, 내각의 관리들까지 친중 성향이 의심되는 사람은 모두가 대상이 됐죠.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충격적인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김정은과 푸틴의 비밀 회담에 배석하라는 지시였죠.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회담이 북한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게 될 거라는 걸 말이죠. 회담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경호원들의 수도 훨씬 많았고 회담장 주변의 경비도 삼엄했죠. 김정은과 푸틴이 마주 앉은 순간 방 안에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통역을 맡은 저는 그들의 대화를 가장 가까이서 들을 수 있었죠. 처음에는 일상적인 인사가 오갔지만 곧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어요. 김정은이 러시아에 대량의 군수품과 파병군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고 그 대가로 첨단 무기 기술과 정찰 위성을 요구했습니다. 푸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는 이미 이런 제안을 예상하고 있었던 듯했죠.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통역을 하면서도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군사 협력이 아닌 완전한 노선 변경이었으니까요. 회담이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와 보고회가 열렸을 때 군부 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리정철 총참모장은 러시아와의 협력은 우리의 유일한 활로라며 중국은 이미 우리를 버렸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박명호 부총참모장은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건 자살 행위라며 반대 의견을 냈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김정은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여기가 토론장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회의장이 얼어붙었어요. 김정은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반대 의견을 낸 사람들의 명단을 정리하라 고 명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박명호를 포함한 군부 인사 4명이 전날 밤 체포됐다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북한의 단일한 목소리를 해친다는 것이었죠. 숙청은 이제 군부까지 본격적으로 확대된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우연히 고위 간부들의 은밀한 대화를 듣게 됐어요. 한 장군이 김정은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 고 속삭였죠. 다른 간부는 중국이 우리를 정말 버릴까? 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불안이 가득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부 간부들이 비밀리에 중국 측과 접촉을 시도했다가 발각된 거예요. 그들은 순식간에 사라졌죠. 이제는 아무도 그들의 이름조차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평양호텔 지하바에서 흘러나온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몇몇 고위 간부들이 술에 취해 김한솔의 이름을 언급한 겁니다. 북한을 되찾을 사람이 있다 는 말과 함께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김한솔, 그건 금기어나 다름없는 이름이었으니까요. 러시아와의 거래가 알려지면서 평양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이제는 친중파와 친러파로 나뉘어 서로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누가 어느 쪽 편인지 모르니 모두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죠. 일상적인 대화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저는 매일 밤 러시아와의 거래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 생각했어요. 북한이 중국이라는 보호막을 잃고 러시아에 완전히 기대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하지만 이런 의문을 품는 것조차 위험한 시대가 됐습니다. 고위층 내부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더 커져갔어요. 일부 간부들은 러시아와의 거래가 북한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우려했죠. 하지만 그들은 이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내는 순간 숙청 대상이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러다 결국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같이 업무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보위부에서 온 문서들을 검토하는 것은 제 일상적인 업무 중 하나였죠. 하지만 그 문서철을 펼치는 순간 제 손이 얼어붙었어요. 거기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영철, 요주의 감시 대상, 차관 박정호와의 친밀한 관계 확인됨, 중국 대사관 관계자들과의 접촉 이력 조사 중. 숨이 턱 막혔어요. 문서를 읽어내려갈수록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보위부가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그들은 심지어 제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만났는지까지 상세히 기록해두었더군요.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정보를 입수하게 됐습니다. 김한솔이 살아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것도 미국 CIA의 보호 아래 있다는. 김정은이 무조건 제거하라 는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의 극비 문건을 보게 된 거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김한솔의 존재는 김정은에게 최대의 위협이었어요. 북한 내부에도 여전히 김한솔을 지지하는 세력이 남아있다는 소문이 돌았죠. 특히 최근 숙청된 간부들 중 상당수가 김한솔 지지 세력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즈음 고위층 내부에서는 체제 존속에 대한 불안감이 극에 달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북한이 3년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는 말이 은밀히 오갔죠. 러시아와의 거래로 인한 국제적 고립, 중국과의 관계 악화, 내부 숙청으로 인한 불안, 모든 것이 체제의 종말을 암시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자주 가는 식당의 주인이 은밀히 귀띔해 주었어요. 최근 들어 보위부 요원들이 손님인 척 와서 이영철 동무 얘기를 자주 묻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보위부의 감시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 되어갔어요. 출근길에 수상한 차가 따라오는 것을 느꼈고 제 사무실 전화도 도청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동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마치 제가 곧 사라질 사람이라는 듯한 동정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선배가 조심스럽게 귀띔해 주었습니다. 김정은이 반대파 색출 작업을 끝까지 진행하기로 했다더군. 특히 중국과 내통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은 가족까지 모조리.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차관님이 끌려갈 때의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이제는 제가 그 자리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죠.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더욱 괴로웠습니다. 당시 평양에서는 김정은이 체제 유지를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반대파를 완전히 제거하고 충성파만 남긴 채 러시아와 완전히 손을 잡으려 한다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가까웠던 저 같은 사람이 살아남을 길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것이 브로커 조직의 존재였어요. 국경 지역 출장 중에 만난 한 상인을 통해서였죠. 그는 조심스럽게 탈북 경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두만강이 가장 안전합니다. 요즘은 보위부가 신의주 쪽에만 신경 쓰고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그의 말을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실제로 확인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보위부가 최근 압록강 일대의 경비를 대폭 강화했다는 정보를 접할 수 있었죠. 김정은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신의주 방면의 국경 경비를 더욱 강화한 것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어요. 탈북은 목숨을 건 선택이었으니까요. 실패하면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모두 처형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어차피 체포될 게 뻔했죠. 적어도 탈북을 시도하다 죽는다면 그것은 제가 선택한 죽음이라도 될 것 같았어요. 브로커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상세한 탈북 계획을 알려주었어요. 두만강 국경 지역의 경비 상황, 순찰 시간, 안전한 도강 지점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죠. 도강 비용으로 제가 모아둔 달러를 모두 건넸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기로 결심했어요. 매일 밤 머릿속으로 탈북 경로를 그려보았죠. 함경북도까지 가는 열차 시간표를 외웠고 두만강 인근의 지형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탈북 전날 밤 창밖의 평양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이 도시를 보는 마지막 밤이 되겠구나.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제 책상 서랍 속에 숨겨둔 보위부 문건을 조용히 불태웠습니다. 문건을 태운 제가 창밖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함경북도행 기차를 타기 위해 평양역으로 향했습니다. 보위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출장 신청을 해둔 상태였죠. 역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온몸에 신경이 곤두섰어요. 검문을 하는 군인들이 평소보다 많아 보였거든요. 다행히 출장 증명서 덕분에 무사히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가에 앉아 멀어지는 평양을 바라보면서 이게 정말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자란 도시, 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이 도시를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기차는 밤새 달렸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어둠 속에서 북한의 국경지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날이 밝아올 무렵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함경북도의 겨울은 평양과는 비교도 안 되게 추웠어요. 영하 20도를 밑도는 혹한 속에서 약속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브로커를 만나기로 1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었죠. 하지만 거리 곳곳에 보이는 순찰 차량들이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어요. 작은 국수집에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는 담배 연기 속에서 조용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오늘 밤입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 경비도 느슨할 거예요. 두만강이 완전히 얼어있어서 건너기는 쉽겠지만 발자국이 남는 게 문제죠. 해가 저물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허름한 여관방에 숨어서 밤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창밖에서는 간간히 순찰차 소리가 들렸고 그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마침내 깊은 밤이 됐습니다. 브로커가 데리고 온 안내인을 따라 강가로 향했어요. 달빛마저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숨죽여 걸었습니다. 멀리서 군인들의 말소리가 들릴 때마다 눈 속에 엎드려야 했죠. 드디어 두만강이 보였어요. 하얗게 얼어붙은 강물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안내인이 속삭였죠. 저기 보이는 불빛이 중국이에요.
순찰이 지나가면 바로 뛰는 겁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기다림의 시간이 이어졌어요. 순찰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제 심장 소리가 이 정막을 깨뜨릴까 두려웠습니다. 마침내 안내인의 신호가 떨어졌어요. 지금입니다. 얼음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자국 소리를 최대한 죽이려 했지만 얼음이 으스러지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달리면서도 총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겁이 났죠.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중국 쪽 강둑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누가 있나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렸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미 강이 중간을 넘어선 상태였고 뒤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렸어요. 발밑에 얼음이 미끄러워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어떻게든 버텼죠. 중국 쪽 강둑에 도착했을 때는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시간도 없었어요. 기다리고 있던 조선족 브로커가 재빨리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차는 곧바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그제서야 제가 정말 북한을 벗어났다는 게 실감났어요. 옌벤 조선족 자치주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저를 허름한 농가로 데려갔어요. 당분간 여기서 기다려야 합니다. 다음 이동 경로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 집에서 며칠을 숨어 지냈죠. 창문 밖을 내다볼 때마다 중국 공안이나 북한 공작원이 나타날까 두려웠어요. 실제로 마을에 수상한 차들이 돌아다닌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남쪽으로 가는 루트가 준비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쿤밍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검문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차에서 뛰어내려 도망칠 수 있었지만 그날 밤 숲속에서 밤을 새워야 했죠. 공포와 불안 속에서 중국을 횡단했어요. 때로는 트럭 짐칸에 숨어서 때로는 밤중에 산길을 걸어서 매 순간이 생사의 갈림길 같았습니다. 특히 북한 공작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어요. 제가 탈북했다는 걸 알고 쫓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마침내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을 때는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국경을 넘자마자 라오스 경찰과 마주쳤거든요. 다행히 브로커가 미리 준비해둔 돈으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지만 그때의 긴장감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가는 길도 쉽지 않았어요. 정글을 통과하는 동안 뱀이며 거미며 온갖 것들과 싸워야 했죠. 하지만 이제 곧 자유의 땅에 도착할 수 있다는 희망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태국 땅을 밟았을 때 처음으로 진정한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방콕의 한국 대사관으로 향하는 동안 그동안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죠. 대사관 문을 두드리는 순간 드디어 저의 목숨을 건 탈출이 끝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방콕 한국 대사관에서의 시간은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제가 탈북자라고 밝히자 직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독립된 공간으로 안내받았고 간단한 신원 확인 후 즉시 보호 조치가 시작됐죠. 며칠 뒤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창 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면서 이제 정말 자유의 땅으로 간다는 실감이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불안감도 들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제 지위나 경험이 오히려 저를 더 철저한 조사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활주로에서 바로 검은색 차량으로 안내됐어요. 차 안에서 한 사람이 자신을 국정원 소속이라고 밝혔죠. 이영철 씨, 이제 안전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국정원 시설로 추정되는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사무실 건물 같았지만 내부의 삼엄한 경비를 보고 이곳이 특별한 시설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독립된 신문실로 안내됐고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첫 질문은 제 신원에 관한 것이었어요. 평양 외무성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셨습니까? 저는 최대한 상세히 답변했습니다. 제가 맡았던 역할, 참석했던 회의들, 주요 인물들과의 접촉,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특히 김정은과 푸틴의 비밀 회담에 대해 물었을 때 조사관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저는 통역으로 참석했던 그날의 대화를 최대한 자세히 전달했어요. 군수품 거래와 정찰 위성에 대한 내용을 들려주자 조사관들은 긴 시간 동안 메모를 해가며 추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신문은 밤낮 없이 계속됐어요. 북한의 권력 구조 변화, 숙청 과정, 내부 동향까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유했죠. 특히 김정은이 친중 성향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있다는 정보에 그들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가장 긴장된 순간은 김한솔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어요. 북한 내부에서 김한솔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김정은이 스탠딩 오더를 내려 김한솔을 제거하려 한다는 사실, 해외 공작원들이 그를 추적하고 있다는 정보. 이 이야기를 하자 조사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그 정보를 어떻게 입수하셨죠? 조사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보위부 문건을 통해 알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어요. 그들은 제 증언을 녹음하면서도 끊임없이 세부 사항을 확인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국정원도 이미 비슷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해요. 신문 과정에서 제가 전하는 정보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여러 번 던지기도 했고 제가 언급한 인물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확인하기도 했죠.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몇 차례 받았어요.
하지만 조사관들의 태도는 전반적으로 인간적이었습니다. 제가 지친 기색을 보이면 휴식을 취하게 해주었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제공됐어요. 그들도 제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탈북이며 중요한 정보를 가진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제가 전한 정보에 대해 그들이 보인 전문적인 이해도였어요. 북한의 권력 구조나 주요 인물들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때로는 제가 미처 기억하지 못한 세부 사항까지 짚어가며 질문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북한 체제의 심각한 내부 균열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김정은의 독단적인 결정들, 러시아와의 위험한 밀착, 중국과의 관계 악화, 이 모든 것이 체제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데 조사관들도 동의했습니다. 밤에는 제가 머무는 방에서 그날의 신문 내용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기곤 했어요. 이제는 안전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제가 전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지 궁금하기도 했죠. 특히 김한솔 관련 정보는 한국 정부에게 매우 중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약 3주간의 조사를 마치면서 저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됐어요. 마지막 날 담당 조사관이 찾아와 이제 하나원으로 이송됩니다. 라고 했을 때는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시작에 대한 설렘이 교차했죠. 국정원을 떠나기 전날 밤, 창밖에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의 땅에 온 거구나. 평양에서의 마지막 밤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불안과 두려움뿐이었는데 이제는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 새삼 감격스러웠습니다. 국정원에서 하나원으로 이송되던 날,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새삼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에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죠. 하나원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분위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높은 담장과 삼엄한 경비는 있었지만 그 안에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첫날부터 새로운 것들의 연속이었어요. 처음 받은 건 한국의 법과 제도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배웠죠.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합니다. 이 말이 특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경제 교육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장 경제 시스템, 은행 업무, 신용카드 사용법, 모든 게 새로웠어요. 북한의 계획경제 체제에서만 살아온 저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들이 많았죠. 하지만 강사 선생님들이 인내심을 갖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문화적 충격도 만만치 않았어요. TV로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국 사회를 간접 체험했죠. 처음에는 너무 자유롭고 개방적인 모습에 당황스러웠지만 점차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생각과 라이프 스타일은 북한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원에서는 다른 탈북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면서 북한의 실상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최근에 온 사람들의 증언을 들으니 제가 떠나온 후에도 북한의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죠. 김정은 정권의 고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었고 중국과의 관계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북한 내부에서 퍼지고 있는 불안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중국이 언제까지 북한을 도와줄까? 하는 의구심이 간부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나온다고 하더군요. 저도 탈북하기 전에 이런 분위기를 실감했었지만 지금은 그 불안감이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김한솔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들려왔어요. 그가 미국의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죠. 하나원의 한 교관은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김한솔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해외 공작원들을 동원해 김한솔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해요. 더 충격적인 건 북한 내부에서 이미 김정은 체제의 종말을 예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김정은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간부들 사이에서 은밀히 퍼지고 있다고 해요. 러시아와의 위험한 밀착, 중국과의 관계 단절, 내부 숙청, 이 모든 것이 체제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죠. 하나원에서의 시간은 제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어요. 이곳에서 만난 다른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겪은 탈북 과정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됐습니다.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그리고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한국까지 그 위험천만했던 여정이 이제는 마치 먼 꿈처럼 느껴졌어요. 교육 과정을 마치면서 저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한국 사회에 알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과 내부 균열에 대해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고 싶었죠. 하나원을 나오기 전날 밤, 저는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북한에서의 마지막 밤, 두만강을 건너던 밤, 태국 대사관에 도착한 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 밤. 이 모든 순간들이 제게는 너무나 특별했어요. 이제 저는 자유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제 기억과 경험은 결코 잊히지 않을 거예요. 김정은 정권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고 김한솔의 존재는 여전히 그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죠. 북한 내부의 불안은 날로 커져가고 있으며 체제의 붕괴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겪은 이 모든 일들, 평양에서의 숙청 현장 목격, 러시아와의 비밀거래 통역, 목숨을 건 탈북, 그리고 이렇게 자유를 찾기까지의 과정, 이 모든 것이 북한 체제의 민낯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려고 합니다.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새로운 삶의 의미이자 목표가 될 것 같네요.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저희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의 가정에도 항상 평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은 김정은의 비밀 암살자로 활동을 하다가 치명상을 입고 한국으로 넘어오게 된 분의 이야기입니다. 우진 씨는 그 누구보다 김정은에 가까운 곳에서 그에게 방해가 되는 모든 사람들을 제거해왔지만 마지막으로 받은 명령은 차마 수행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그 과정에서 죽음까지 이르렀기에 그는 결국 남한으로 탈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진 씨가 직접 겪은 이 이야기를 통해 어디서도 듣지 못한 김정은과 트럼프의 사이에서 일어난 비밀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김정은의 숨겨진 암살자로 활동했던 강우진입니다. 한때는 974 부대 정예요원이기도 했죠. 물론 지금은 남한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노라니 저의 일이 떠올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 김정은이 총애하는 최연소 암살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얻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10년간 100번이 넘는 암살 임무를 수행했으니까요. 어떤 사람을 암살했는지는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고위급 인사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국의 높은 사람들도 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면 대충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김정남까지 모두가 저희 타겟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단 한 번도 실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실수란 이곳에서 절대 허용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결국 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정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김정은이 저를 독대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왔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저희만의 암호로 대화를 나눴을 텐데 이번은 달랐습니다. 비밀 암살자인 저를 직접 집무실로 저를 부르는 일은 정말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김정은의 집무실로 향하는 복도는 끝없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들어오시오, 강우진 동무. 문을 두드리자 김정은의 낮은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집무실 문을 열자 평소와는 사뭇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늘 밝게 빛나던 샹들리에는 꺼져 있었고 오직 책상 위에 작은 스탠드만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김정은은 썰렁한 집무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실루엣이 달빛에 드리워져 더욱 위압적으로 보였습니다. 이후 천천히 제게로 돌아선 김정은의 눈빛에서 평소와는 다른 날카로움이 느껴졌어요. 강우진 동무. 김정은의 목소리가 침묵을 깼습니다. 그는 천천히 책상 앞으로 다가와 앉았어요. 책상 위에는 검은색 가죽 케이스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 임무는 특별하오. 싱가포르 회담장에서 혹여나 트럼프가 우리를 모욕하면 즉시 제거하시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제거하라니요? 이건 지금까지 수행했던 그 어떤 임무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명령이었어요. 그 순간 김정은의 손가락이 검은 가죽 케이스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이 임무의 중요성을 잘 알겠지. 김정은이 말을 이어갔어요. 실수는 용납되지 않소. 자네의 가족들을 지금 우리가 보호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오. 그들이 처형될 수도 있다는 것을.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아내와 7살 된 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들이 인질이라는 뜻이었죠. 걱정 마시오. 임무만 성공하면 자네와 가족들 모두 편히 쉴 수 있게 해줄 테니. 이제 슬슬 편히 살 때도 되지 않았소. 김정은의 입가에 미소가 걸렸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평양 교회에 좋은 집도 마련해뒀소. 가족들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요. 검은 가죽 케이스 안에는 백금으로 제작된 작은 독침이 놓여 있었어요. 달빛에 반사된 독침의 차가운 광채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김정은은 독침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최고의 과학자들이 개발한 신경독이요. 0.1mg만으로도 즉사할 수 있지. 아무도 독살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할 거요. 김정은은 그 작은 독침을 직접 제 손에 독침을 쥐어주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것만 같았어요. 이건 내가 직접 자네에게 주는 마지막 임무요. 그의 말에 묘한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가슴 한켠에 불편하게 박혔습니다. 김정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이상하게 빛났어요. 마치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한 그런 빛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저는 빠르게 싱가포르로 향했습니다. 먼저 준비를 마쳐놔야 했기 때문이죠. 처음 싱가포르 세인트 레지스 호텔로 잠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이미 수차례 사전 답사를 마쳤고 호텔의 모든 시스템은 제 통제하에 있었으니까요. 감시 카메라, 보안 시스템, 출입문 통제 장치까지 모든 것이 제 손바닥 아니었죠. 매끄러운 대리석 복도를 걸으며 저는 모든 비상구와 환기구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23개의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 8개의 비상계단, 그리고 지하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까지. 독침을 투척할 최적의 위치까지도 이미 선정해 두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죠.
호텔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이번 임무가 정말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면서 왠지 모르게 들뜨더군요. 사실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가끔은 그들이 저희 꿈에 나와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족들을 보는 일이 더더욱 힘들곤 했죠. 제가 하는 일이 도덕적인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설렘도 잠시 마지막에 보았던 김정은의 날선 눈빛, 어두운 집무실의 분위기, 그리고 이 비정상적인 임무들에 대한 모든 것이 불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지령은 무거운 만큼 의아한 점들이 많았으니까요. 벽면에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군복이 아닌 호텔 정비부장의 감색 유니폼을 입은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이름표에 적힌 제임스 강이라는 가명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었고 지금까지 그래왔듯 완벽하게 수행해내야 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순간 긴장했지만 곧 평소의 침착함을 되찾았어요. 호텔 직원들의 일상적인 움직임이었죠. 이제 저는 이곳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저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죠. 하지만 왜일까요? 이번만큼은 뭔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지금은 임무에 집중해야 할 때니까요. 저는 재킷 안주머니에 든 독침 케이스를 다시 한번 만지작거리며 저는 다가올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곧 제 인생을 뒤집을 일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제임스 강이라는 이름표를 달았죠. 그러다 문득 7년 전 저희 스승이신 리성민 선생님의 말씀이 떠오르더군요. 적을 속이려면 먼저 자신을 속여라. 내가 연기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진아. 그렇게 호텔에 도착해 아침 조회를 준비하러 가는 길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리성민이었습니다. 북한 선발대 경호팀장이라는 신분으로 호텔에 저보다 먼저 머물고 계신 분이죠. 리성민은 복도 양끝을 살핀 후 저를 한적한 비상계단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제보다 더 무거워 보였죠. 어젯밤에 지도자님을 만났다며. 리성민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네, 저도 모르게 손이 독침이 든 재킷 안주머니로 향했습니다. 가족들 얘기도 들었지? 리성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김정은이 한 말이 다시 귓가를 울렸거든요. 아내와 7살 된 딸이 평양 보위부에 수용되어 있다는 사실과 임무를 실패하면 처형하겠다는 협박이 말입니다. 혹시나 저희 가족들이 정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걱정하지 마. 리성민이 제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내가 직접 가족들 신변을 확인하고 있어. 아무 일 없을 거야. 리성민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하지만 차마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이번 임무만 성공하면 돼. 리성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어. 약속하지. 리성민의 말씀이 위로가 되어야 했지만 왠지 더 불안해졌어요. 리성민은 14살 때부터 저를 가르친 스승님이었죠. 암살 기술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알려주신 스승이자 친형 같은 분이에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깊은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감사한 분이죠. 이분이 아니었으면 저 또한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신뢰가 흔들리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리성민의 말투, 눈빛, 행동 모든 것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잊지 마라. 리성민이 자리를 뜨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야. 임무를 완수하는 것. 그것만 생각해? 그렇게 리성민이 떠난 후 저는 한동안 비상계단에 홀로 남아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김정은의 협박, 인질로 잡힌 가족들, 그리고 수상쩍은 리성민의 태도까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죠. 그때 통신기에서 호텔 직원들이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호텔의 정비부장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렇게 오전 내내 호텔을 순찰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가족들 생각이 났어요. 아내의 따뜻한 미소, 딸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 생각하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임무를 실패하면 처형이다. 김정은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죠. 점심시간, 저는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호텔 앞에는 이미 수많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북미 정상회담을 취재하기 위해서죠. 그들은 모르겠죠. 이 역사적인 회담이 어떤 식으로 끝날지 말이에요. 아마 그때가 되면 트럼프는 제 손에 죽어 있겠죠. 오후에는 리성민과 함께 호텔 전체 보안 점검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북한 선발대의 통상적인 점검이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작전을 위한 최종 리허설이었죠. 여기가 사각지대야. 리성민이 3층 복도 끝을 가리켰어요. CCTV가 전혀 잡히지 않는 구간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위치를 외웠습니다. 하지만 리성민의 다음 말에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알아두는 게 좋을 거야. 도망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저는 그 순간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저희에게 도망이란 반역과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말이 리성민의 입에서 나온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고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난 그냥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자는 거야. 리성민이 말을 돌렸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순간 다시 한번 의심이 커졌습니다. 분명 리성민은 제게 뭔가를 말하려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왜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는지 그때는 알 수 없었죠. 결국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자 호텔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내일이면 트럼프가 도착할 거예요. 모든 것이 예정대로라면, 그리고 제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이 호텔은 세계를 뒤흔들 사건의 현장이 될 겁니다. 트럼프의 죽음으로 말이죠. 모든 일정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과연 이 임무가 끝나면 정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김정은의 약속을 믿어도 될까? 그리고 리성민은 왜 저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까? 이러한 생각들이 뒤엉켜 머리가 아플 지경이더군요. 물론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리성민이 저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워두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 말이죠. 그렇게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울리는 고요 속에서 통신기에 진동이 울렸습니다. 타겟 이동. 차가운 블루라이트 속에서 두 단어가 번쩍였어요. 김정은이 준 특수 제작 통신기였죠. 트럼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어요. 저는 메시지를 받은 즉시 거울 앞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독침을 여러 번 점검했어요. 이것 하나로 세계의 역사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니 손끝이 떨렸거든요.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보았지만 이번에는 스케일이 달랐으니까요. 저는 독침을 재킷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심장 가까이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감촉이 운명의 무게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작전을 시작하기 전 마지막으로 리성민과 교신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달리 무거웠습니다. 두더지, A구역으로 이동. 모든 준비는 끝났나? 여기는 두더지. 완료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리성민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우진아, 넌 내 가장 자랑스러운 제자였다.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암으로만 되어야 할 교신에서 리성민이 이런 말을 하다니. 이건 완벽하게 규칙을 깨는 일이었고 원칙주의자인 그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제가 놀라 대답이 없자 교신은 그렇게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에 더욱더 불안감이 엄습하더군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애써 정신을 차리고 15층으로 향하는 복도는 끝없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호텔의 고급스러운 카펫은 발소리를 완벽하게 지원했고 귓가에는 심장 소리만이 울렸어요. 모든 감각들은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였습니다. 모든 임무를 하기 전 항상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트럼프 숙소에 들어가야 하는 그 순간이 말이죠. 그렇게 임무 수행을 위해 트럼프의 숙소 앞 복도를 돌아서는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얼어붙어버리고 말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검은 실루엣들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눈이 어둠에 적응하면서 그들의 모습이 선명해졌어요. 그리고 보인 사람은 바로 리성민과 6명의 CIA 요원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방탄복을 입고 무장한 상태였죠.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14살 때부터 저를 키워온 스승, 무술학교에서 함께 피와 땀을 흘린 멘토, 친형제보다 더 깊은 정을 나눈 그가 CIA의 이중 스파이라니 충격과 배신감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7년간의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왜 그곳에 계신 겁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안하다, 우진아. 리성민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지만 이미 제 안에서는 암살자의 살인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충격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 가족부터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0.3초 만에 저희 손날이 첫 번째 요원의 목덜미를 향해 날아갔어요. 기관총을 들어올리려는 그의 동작은 멈춰질 수밖에 없었어요. 제 손이 후두신경총을 정확히 타격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가 쓰러지는 소리도 듣기 전에 저는 두 번째 요원의 복부 신경절을 가격했습니다. 평양 무술학교에서 배운 북한식 격투술의 진수였죠. 저의 재빠른 순간적인 움직임에 결국 CIA 요원들의 대형이 흐트러졌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칼을 꺼냈죠. 특수 강화 스테인리스 재질, 20cm 길이의 나른 사람의 경동맥을 단번에 절단할 수 있을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그렇게 뒤따라 들어온 2명의 요원을 상대하는 데는 1.8초가 걸렸습니다. 첫 번째 요원의 팔목 동맥을 그었고 회전하며 두 번째 요원의 가슴에 칼을 깊숙이 들이밀었죠.
복도 바닥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마지막 요원은 특수부대 출신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그의 빠른 움직임이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도 제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저는 왼손으로 그의 공격을 막아내는 동시에 오른손으로 목뼈를 정확하게 가격했으니까요. 저의 공격에 그의 목뼈가 부러지며 내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렇게 모두를 처치하고 일어섰을 때 저는 리성민과 마주섰어요. 바닥에 떨어진 피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붉게 빛났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저희 스승과 제자는 서로를 바라보았죠. 하지만 리성민의 손에 들린 글록 19의 총구는 이미 제 가슴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이 거리에서 그의 총을 피하긴 불가능했죠. 그 순간 스승의 눈에서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더는 도망칠 수 없다, 우진아. 그 말을 끝으로 리성민의 방아쇠가 당겨졌습니다. 날카로운 총성과 함께 옆구리에 강렬한 통증이 느껴졌죠. 완전히 관통하지는 않았지만 피가 천천히 셔츠를 적시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쓰러지면서도 스승의 마지막 눈빛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안타까움, 그리고 무언가 말하고 싶어하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어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서 울리는 리성민의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옆구리의 통증이 날카롭게 퍼져나갔지만 의식만은 또렷했어요. 등 뒤로 느껴지는 바닥의 한기가 점점 피의 온기로 바뀌어갔습니다. 이후 딱딱한 구두 소리를 내며 제 곁으로 다가온 리성민의 눈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어요. 권총을 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가족은 이미 안전하다. 리성민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지금쯤 한국으로 가는 배에 있을 거야. 순간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족들 생각이 나며 눈앞이 흐려졌어요. 난 CIA 요원이다. 리성민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넌 내 제자니까. 그 순간 처음 무술학교에서 리성민을 만났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서툰 발걸음을 하나하나 고쳐주던 그의 손길, 밤늦게까지 이어진 훈련에서 흘린 땀방울,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자상하게 건네던 그 말들까지 모두 말이죠. 대체 왜 이런 짓을? 그의 말들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지만 저는 왠지 모를 배신감에 그에게 소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널 가르치던 그 시간들은 진심이었다. 리성민은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김정은은 널 도구처럼 쓰다가 처분할 생각이었어. 이번 임무가 끝나면 너와 내 가족 모두를 처형하려 했지. 자는 그걸 알고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리성민은 재빨리 봉투를 건넸어요.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거야. 통행증, 여권이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넌 오늘 여기서 죽은 거야. 나머지는 내가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마. CIA는 임무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알게 될 테니까. 스승의 치밀한 계획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는 지키면서도 제자를 구하기 위해 완벽한 계획을 세운 거였어요. 넌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실수였다. 우진아. 리성민의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널 만난 건 임무였지만 널 아끼게 된 건 그건 진심이었어.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옆구리의 통증이 날카로웠지만 살아야 했어요. 리성민의 완벽한 계획이 물거품이 되게 할 순 없었습니다. 리성민이 제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CIA에 보고할 거야. 강우진은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고. 시신은 내가 처리하겠다고. 그들은 날 믿을 테니 넌 그저 도망가기만 하면 돼. 주차장에서 검정색 아우디 차를 찾아라. 시간이 없어. 얼른 가. 그의 말에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보니 리성민은 이미 다른 모습이었어요. CIA의 유능한 요원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내가 처리하지. 용의자는 사살했다. 모두 철수하라. 리성민의 침착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는 다른 요원들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어요. 그의 연기는 완벽했죠. 리성민의 말이 귓가에 맴도는 가운데 저는 비틀거리며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셔츠를 적셨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었지만 멈출 순 없었습니다. 저는 내려가다 차가운 계단 난간을 붙잡았어요. 손바닥에 전해지는 차가운 감각이 의식을 깨웠습니다. 위에서는 여전히 소란스러운 발소리와 외침이 들렸어요. 한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옆구리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죠. 하지만 가족을 생각하면서 흐려지는 시야를 간신히 붙잡으며 저는 벽을 짚고 또 한 계단을 내려갔어요. 15층에서 지하 3층까지 저는 이 긴 계단을 어떻게든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왼손으로는 리성민이 준 봉투를, 오른손으로는 피가 흐르는 상처를 누른 채 저는 계속해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0층을 지날 때쯤 다리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7층, 5층,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의식이 더욱 희미해졌어요. 난간을 붙잡은 손마저 힘이 빠져갔습니다. 피가 계단을 따라 한 방울씩 떨어졌어요. 혹시 이 핏자국을 따라올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그 순간에는 그것조차 걱정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하 3층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무릎이 바닥에 닿았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뺨에 와닿았습니다. 안 돼. 여기서 쓰러질 순 없어.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렇게 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주차장 문을 밀었습니다. 어두운 주차장 안으로 들어서자 차들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검은색 아우디. 검은색 아우디를 찾아야 해. 라고 중얼거리며 눈을 똑바로 뜨려 했지만 제 마음과 다르게 시야는 점점 더 흐려졌습니다. 저는 주차된 차들 사이를 좀비처럼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그러다 마침내 검정색 아우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국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검은색 아우디 옆에 서 있던 남자가 저를 발견한 듯 재빨리 달려왔습니다. 그는 한국 요원이었어요. 그는 제 몸을 부축했지만 이미 저희 의식은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강우진 씨, 정신 차리세요. 그의 다급한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몸이 차 안으로 실리는 것이 느껴졌지만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꺼져가는 순간 리성민의 마지막 말이 다시 한번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게 스승으로서의 마지막 선물이다. 리성민의 마지막 말이 아득하게 사라지며 그렇게 저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의식이 희미하게 돌아왔다 사라지기를 반복했거든요. 달리고 있는 차의 진동이 느껴졌어요. 귓가에는 한국 요원의 다급한 무전 소리가 들려왔죠. 대상 확보했습니다. 긴급 이송 중. 의료진 준비해 주십시오. 창밖으로는 싱가포르의 야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우디는 도심을 벗어나 항구 쪽으로 향하고 있었죠. 간간히 들리는 바다 냄새가 정신을 깨웠어요. 강우진 씨, 조금만 더 버티세요. 이제 화물선으로 이동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 몸은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의식이 또다시 희미해질 때마다 한국 요원이 어깨를 두드리며 깨웠죠. 그 순간 살아남아야 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 생각만이 저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차가 멈췄습니다. 누군가가 제 몸을 부축해 내리더니 휠체어에 앉혔어요. 밤바다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앞에는 거대한 화물선이 보였어요. 하지만 옆구리의 통증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리성민의 마지막 총알이 남긴 상처였죠. 리성민, 왜 그런 선택을 한 걸까요? 휠체어를 밀어주는 요원의 발소리가 멀게만 들립니다. 의식이 다시 한번 흐려지려 할 때 누군가가 제 얼굴에 차가운 물을 뿌렸어요. 정신 차리세요, 강우진 씨. 이제 곧 배에 오릅니다. 고개를 들자 화물선으로 이어지는 철제 램프가 눈앞에 선명하게 보였죠. 누군가가 제 휠체어를 밀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제 램프를 오르는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져 왔어요. 갑판에 도착하자 의료진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환자 상태가 위급합니다. 당장 응급처치실로. 그렇게 저는 다시 의식을 잃었어요.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7살 난 딸아이가 웃으며 달려오는 꿈이었죠. 아내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동안 얼마나 그리워했던 순간인가요? 그리고 마침내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배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박이고 있었어요. 옆에는 수액병이 걸려 있었고 모니터에서는 규칙적인 신호음이 들려왔죠. 일어나셨네요. 다행입니다. 의사로 보이는 사람이 제 상태를 체크하며 말했어요. 지금 인천항으로 향하는 중입니다. 지금부터 48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총상이 심각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다행히 주요 장기는 비켜갔네요. 저는 복부를 감싸고 있는 붕대를 만져보았어요. 마취의 잔여감이 아직도 남아있었습니다. 48시간. 과연 그동안 버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버텨야만 했습니다. 제 가족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리성민의 말대로 그들은 이미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을 거예요. 그 생각만으로도 힘이 납니다. 침대의 옆 작은 창으로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실감이 났어요. 정말로 도망치는데 성공했다는 게 말이죠. 첫날 밤은 고통과 불안 속에서 지새웠습니다. 잠깐 잠이 들 때마다 누군가가 쫓아올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의료진들이 계속해서 상태를 체크하며 안심시켜 주었죠. 입에는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틀째 되는 날, 몸 상태가 조금 나아졌어요. 짧은 거리지만 걸을 수도 있게 되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검은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수평선처럼 제 인생도 이제 새로운 지평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마지막 임무는 끝났어요. 이제는 자유의 길을 걸을 차례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인천항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아침 햇살 아래 반짝이는 바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조국의 공기를 마시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정박을 위해 배가 천천히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해무가 걷히며 부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때였죠. 부두 끝에서 2명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긴 생머리를 휘날리며 서 있는 아내의 모습과 빨간 원피스를 입은 채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있는 딸아이가 서 있었거든요. 7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맑고 청아한 딸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7년 전 평양을 떠날 때 2살이었던 아이가 이제는 이렇게 컸네요. 아내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휠체어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죠. 하지만 그들이 제게로 달려왔습니다. 딸아이의 작은 손이 제 무릎을 붙잡았고 아내는 제 어깨를 끌어안았어요.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족의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이후 저는 떨리는 손으로 리성민이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열어보았어요. 새 신분증과 주민등록증에는 강태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권, 통장, 그리고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계약서까지, 심지어 중소기업 사무직 발령장도 있었어요.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함께 살 수 있는 거죠? 제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어요. 더 이상 974 부대의 암살자가 아닌 그저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남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딸아이가 제 무릎 위로 올라왔어요. 7년 동안 빈자리로 남아있던 제 품이 드디어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듯 우리 가족의 새로운 삶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를 찾았구나. 작은 속삭임이 바닷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딸아이의 웃음소리, 아내의 훔치는 눈물, 그리고 우리 세 사람을 감싸하는 따스한 봄날의 햇살. 이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지금 저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문득 창밖을 바라봅니다. 제 무릎 위에는 노트북 가방이 놓여있죠. 중소기업 해외영업부의 평범한 과장 강태호로서의 삶이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서류를 검토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일상이 때로는 꿈만 같아요. 전화벨이 울립니다. 딸아이예요. 아빠, 오늘은 일찍 와요? 내일 운동회 연습한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어달리기 주자로 뽑혔다고요. 딸아이의 자랑스러운 목소리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져요. 길가의 나뭇잎들이 봄비에 젖어 떨어지고 있네요. 우리 딸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입학식 날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 제 휴대폰 배경화면이에요. 빨간 칠판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딸아이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14층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루의 피로가 스며듭니다. 현관문을 열면 아빠 왔다 하고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려와요. 이제는 일상이 된 소리지만 매일매일이 새롭게만 느껴지죠. 신발장 위에는 딸아이의 그림 일기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의 그림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어요. 그림 속 아빠는 환하게 웃고 있죠. 실제로도 저는 요즘 자주 웃는다고 해요. 아내가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여보, 오늘은 제가 요리했어요. 된장찌개하고 제철 나물 무쳤어요. 아내가 앞치마를 두르고 맞이해주네요. 식탁에는 구수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7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맛이에요. 된장찌개 옆에는 도라지나물, 미나리 무침, 새송이버섯구이가 놓여있죠. 반찬 하나하나가 소중하게만 느껴집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은 리성민 생각이 납니다. 특히 이렇게 비 오는 날이면 더욱이요. 제 스승이기도 했던 그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어쩌면 또 다른 누군가의 자유를 위해 싸우고 계실지도 모르죠. 하지만 연락할 수는 없어요.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이라는 걸 알기에. 가끔 TV에서 북한 관련 뉴스가 나올 때면 화면 속 어딘가에 스승님이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보게 됩니다. 주말이면 우리 가족은 한강공원에 나가 자전거를 탑니다. 딸아이는 이제 보조바퀴 없이도 잘 달려요. 처음에는 넘어질까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곤 했는데 이제는 저보다 더 빨리 달립니다. 아내는 도시락을 싸오죠. 김밥, 유부초밥, 과일, 평범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밤이면 딸아이 방에서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오늘은 아기 돼지 삼형제예요. 책장을 넘기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런 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요. 딸아이가 잠들고 나면 창밖의 달을 보며 생각해요. 김정은의 숨겨진 암살자였던 제가 이제는 하나이의 아빠이자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게 신기하기만 합니다. 아빠, 나 커서 뭐가 될까요? 며칠 전 딸아이가 문득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딸은 뭐든 될 수 있어. 하고 싶은 걸 하면 돼. 그 말을 하면서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유롭게 꿈꾸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이 나라에서 우리 딸은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퇴근길에 마주친 낙엽이 가을비에 젖어 떨어지듯 저의 과거도 천천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암살자 강우진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자 한 아이의 아빠이고 한 여자의 남편인 강태호예요. 오늘도 저는 출근길에 오릅니다. 딸아이의 등교를 배웅하고 아내와 작별 인사를 나누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쌓여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어요.
때로는 평범함이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한에서 만들어 나갈 제 인생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